그러면 여러분 박수로 부탁하겠습니다. 점차 이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위해 힘찬 발걸음 중이신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와 함께 번역한 예비역 장병들을 모시고 공무관 경험을 통해 우리 군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환희 박수와 함께 윤석열 예비 후보자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이제 귀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제가 왔고요. 우리 국방이라는 것이 첨단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작전을 하고 그런 무기 체계를 구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 병사들이 전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병사를 어떻게 대우를 하고 병역 문화를 또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느냐. 지금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저희가 학창 시절만 해도 그 나라가 그렇게 재정이 튼튼하지 못했고 경제도 한 중진국에 이제 들어가는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거의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량으로도 이제 10대국 안으로 홀쭉 들어와 가지고 국가 경제도 이제 많이 사정이 좋아졌는데 이 병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크게 옛날보다 나아진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이번에 국방 공약을 설계를 할 때 우리 예비역 병장들 또 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그 병역 내에서의 그 의식주 문제하고 그리고 군대 생활이 제대 후에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의 그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창 시절만 해도 군대를 갔다 오면은 여러 가지 좀 공직이나 뭐 기업에 들어가는데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군을 자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안 가면은 좋은 직장 얻기가 어려웠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제될 수 있거나 뭐 방위로 갈 수 있어도 막 굳이 그때는 거의 3년 다 됐거든요. 한 33개월쯤 됐는데 자원해서 그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특히 뭐 대기업 같은 데는 군 경험을 안 해본 놈이 어떻게 대기업 와서 일을 하냐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제 채용 가산점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이래서 좀 아무래도 그 지원하거나 군을 지원하거나 저 군에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잘 듣고 군 복무 그 생활 자체가 일단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때는 받더라도 그 병영 생활 자체가 좀 행복하고 쾌적해야 되고 그리고 제대했을 때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좀 설계를 해야 되는 게 국방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바쁘신 여러분들 이렇게 좀 모시고 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좀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사과학기술병이라는 제도를 첫 기수로 입대하고 전역한 박종원 예비역 병장입니다. 저는 제 보직을 중심으로 제가 느꼈던 군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인공지능을 공부하던 대원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육군에서 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병사를 뽑는다는 말을 듣고 자원에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첨단 이 군사과학 기술을 연구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설렘에 좀 들떠 있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저의 이런 기대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군생활 중에 좋은 기억도 많이 있었지만 좀 아쉬웠던 경험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지원을 할 때 뭐 AI 연구병, 뭐 로봇 연구병, 드론 연구병 등으로 각자 특기에 맞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맡은 임무는 대부분이 그냥 병사들이 하는 임무,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수준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임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연구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있었겠지만 저희를 지도 관리하는 그런 간부들의 해당 분야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이 생활했던 소프트웨어 개발병이나 변리사병, 회계사병 등등 그들의 간부들이 해당 분야 전문성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들도 다 순환 보직을 하는 그런 장교들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병사들을 뽑아서 선발해 놓고 별 그렇게 큰 의미 없이 군 생활을 보내게 된다는 게 다소 아쉬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스페셜리스트,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를 어떻게 군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지가 앞으로의 군사과학 기술 강군이 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 예비역 병장 문은준입니다. 저는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타 군 생활을 해보진 않아서 다른 부대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해군으로서 직접 겪고 보고 들은 결과로 해군은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환경오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리하기 귀찮은 것들, 그리고 작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액체 종류들, 이런 것들이 해군으로서 지켜야 될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행동은 선임이 후임에게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혼자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체계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각한 상황에서 군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동을 행하고 그리고 시키는, 그리고 이것들을 방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게 교육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처벌 체계도 확실하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육군 예비역 병장 서재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주최 측에서 연락 받았을 때 그냥 장병들이 편하게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좀 많은 언론들에서 와주셔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군 생활을 포함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군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군 부조리가 이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군 지휘관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렇게 그 군 지휘관들이 이제 군 부조리에 대해서 처벌하는 행태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지휘관들은 자신의 진급 등을 위해서 이런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우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행태를 많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만 또 신고의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얻게 되면서 군 부조리는 이제 없어지지 않고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피해자가 신고를 했지만 이제 그 지휘관이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이나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못해서 그 이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취했다는 이런 사건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처럼 이제 비겁한 리더십, 비겁한 지휘관들이 변화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처럼 이제 군 부조리뿐만 아니라 이제 병영 생활 개선에 이렇게 초점을 두는 이런 이제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저렇게 군 장병들에 대한 대우를 많이 해주면은 나라는 어떻게 지키냐 이런 일각의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병영 생활 여건을 개선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고 그러한 에너지들을 이제 군의 존재 이유는 훈련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은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군 생활 때 훈련을 통해서 제 개인 임무 카드 작성에서부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장소로 가서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달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병들이 또 이제 훈련의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차등화되는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렇게 좀 그 군이 이제 높은 수준의 군사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반이 불축이면 수천만인도 오왕이라 내가 곱고 정의로우면 설사 천만인이라도 나는 가서 대적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병 1244기 예비역 병장이며 현재 경북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김기엽입니다.
학문에 매진한 기간도 짧고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 짧은 군생활과 더 나은 시설에서 군생활을 했지만 제가 곱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군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저는 군인 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었던 군은 강해야만 했고 이겨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적이 도발한다면 주저없이 발포하고 먼저 이겨놓고 싸우라는 지휘관들의 행동 강령이 저에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창업 지원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보다 군인은 훈련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비전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고 여기 광화문에 계신 매순간 백병전을 준비하셨던 이순신 장군님의 얼을 이어받아 끊임없이 단련하며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군인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강한 군대만이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에 대한 정부의 애매한 태도와 추경으로 인한 국방비 삭감과 같은 뉴스, 국가 원수 모욕 등을 접하고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북은 합리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정책적인 사안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분야가 엮여있기에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을 더욱 강건히 하고 핵미사일 유격 시스템을 외국과 연계하여 해야 한다는 후보님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각설하고 저희 정책 제안 분야에 대해 언급하자면 민주주의와 함께 개인주의가 강해진 저희 세대에게 더 이상 군대가 의무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식의 접근이 태반입니다. 과연 어떤 정책이 저희에게 와닿을 수 있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과거 존재했던 군 가산점 제도는 공시나 공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선별적 특혜가 아닌 보편적인 특혜가 필요합니다. 소득세율 감소나 공공시설 20% 할인 같은 그런 보편적인 복지가 전역 후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내 의료시설이 처참합니다. 수도병원과 같이 인프라가 갇혀있는 대형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의료보호 및 전역자에 대한 민간 병원에서의 의무 의료 지원 기간 설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후보님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국민연금 크레딧이나 주택청약 가점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유가 없어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기도 어려운 인원이 많고 미래연금보단 지금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세율 감소와 같은 와닿는 정책으로 위로해 주시고 복지 인프라 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첨단 무기로 무장한 강한 국방과 함께 우리의 주적이 북한임을 정군에 알리고 더 이상 북이 도발하고 국가 원수나 우리 국가를 모욕할 수 없도록 곱고 정의로운 외교를 펼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회 육군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여행 플랫폼으로 피벗을 진행해 창업하게 된 예비역병장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창업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창업을 희망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팀빌딩입니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팀빌딩을 군 생활을 하면서 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 생활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맞는 인원들끼리 팀 빌딩을 할 수 있게 네트워크나 연결 프로그램으로 팀 빌딩을 지원해 주신다면 창업을 시작할 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멘토입니다. 좋은 멘토를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멘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창업 초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장병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준다면 창업에 관한 내용들로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연계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장병들을 위해 강연을 열어주시거나 원하는 인원들에게 창업 교육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창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들을 알려주고 참여를 유도하거나 군 내에 창업 지원 절차가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군 장병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병들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사회정보학부 재학 중인 병 1249기 해병대 예비역병장 김태호입니다. 우선 후보님께 이렇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군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 기강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고 겉과 속 모두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병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임을 자각하고 이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의무복무 병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실제 상황이나 훈련이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군 복무 중일지라도 자신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원한 것이 아닌 의무복무로 들어간 군대이기 때문에 전투복을 입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사회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복무 병사는 나태해지고 저녁일만 바라보며 무늬만 군인은 허수아비와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군 내부에서는 의무복무 병사들에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군인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국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또한 의무복무 후의 삶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병사들이 능동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무복무 병사들에게 어떻게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대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모든 다른 방안들에 앞서 최소한의 대우는 적어도 최저시급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오른 현 월급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을 사용자인 국가가 근로자인 군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법을송설입니다. 의무복무 병사들은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닌 의무복무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군 복무자 가산점 등의 복무 후에 보여주기식 대우가 아닌 복무 중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최저시급이 지급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에서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지난달에 전역한 육군 예비역 병장 최혜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비역 병장, 김태호 예비역 병장님과 약간은 내용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저희 장병들을 대우하는 부분이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역한 이후 이라크전에서 전사한 챈스 필립스 일병을 미국 땅 고향마을까지 운구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며 미국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군인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에게 고마워하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전사한 일병의 시신을 수백 킬로미터 동안 미 해병 중령이 직접 운구하며 최고의 예를 갖추어주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한 동시에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헌법에 명시된 의무 때문에 복무한다고 우리 장병들의 노력이 덜 숭고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들의 자식들, 친구들, 형제들을 보는 시선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국가의 대우도 저희 선배 세대에 비해 좋아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흐름을 잘 이어받아 군이 군 문화 발전에 박차를 가하면 좋겠습니다. 병사 월급이 과거에 비해 깜짝 놀랄 만큼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한 것처럼 최저시급과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사회에서의 학업을 멈추고 잠시 입대한 저 같은 장병들도 있겠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생업에 종사하다가 입대한 장병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생활 기간이 더욱 치명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 군인 분들이 초과 근무 시스템을 이용해 그들이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수당을 더욱 생기시는 것처럼 저희도 초과 근무를 체계적으로 체크해 부대별 상이한 상점 제도와 초과 근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정형화된 틀을 부대마다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괜찮은 방법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수직적 질서로 운영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매사 신중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군 조직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멈추지 말고 군 장병들을 위한 방안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육군에 가기 싫어 8번 군대에 떨어졌지만 군에 입대해 인생 역전한 6사단 예비역 임대현입니다. 저는 군에 입대해서 25kg를 감량하며 건강을 되찾았고 창업의 꿈을 꾸게 되었으며 현재는 군에서 마련해준 기회로 창업을 해서 약 2억 원 정도의 시드머니를 확보해 다음 달에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은 바뀌고 있고 수많은 기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군에서 각종 시험을 대비해 합격한 친구도 대입에 성공한 친구도 취업에 성공한 친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군에 있는 친구 혹은 군에 갈 친구에게 하면은 왜?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야 대단하다.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군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기회가 있어도 대다수 부대의 장병들이 이를 잡기 위한 출발선에조차 설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공부를 할 시간과 비용이 있어도 공간이 없고 시설이 없고 창업 멘토링은 일회성에 그치며 많은 장병들이 관심을 가지는 코딩, 디자인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춘 사이버 지식 정보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현재의 혁신은 장병들의 시선이 아닌 제3자의 시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군을 최근에 경험한 각 분야의 인원들의 시선으로 함께 혁신하여 우리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줄 수 있을 때 혁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창업 분야에서는 군에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선배 창업가들을 함께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창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 군에서 전역했지만 군에서 기회를 만들어낸 다른 선배들과 우리 장병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선배들이 장병들의 군 생활의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서 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함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1년 6개월의 군 생활의 시간이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닌 일과 시간에는 훈련 등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시간에서는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만큼 전역 전 휴가를 나와서 지금 10월에 전역을 앞두고 있는 병장 민홍입니다. 저의 군 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에 계속 지속되었던 고민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지금 길이 맞는지 나에게 맞는 길인지를 지금까지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매주 수요일에 오전에는 정신전력 교육을 듣습니다. 영상을 듣는데 그때 변호사분이 나오셔서 자신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노하우를 담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다른 정신전력 영상 강의보다 그 강의가 훨씬 감명 깊게 저에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노력 여부에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정신전력 같은 교육 영상으로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법이나 현재 또는 미래에 각광받게 될 산업이나 직업들을 설명해주는 영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런 저와 같은 진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용사들에게 훨씬 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를 제가 경험한 바로는 중고등학교 내에서도 진로 탐색에 관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대학에 진학하여서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길을 찾게 된다면 그것만큼 군생활을 잘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육군 무적태풍 28사단 안정근입니다. 저는 그때 예전에 김영우 대장님이 하셨던 세미나에서 발언으로 유명했었는데 앞에 계신 장성분들과 작대기 2개 달고 있는 저 일병 안정근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로 이제 유명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평생 먹을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떤 다르지 않다는 말이 전 지금에서야 뭔가 그 이유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인으로서 용사로서 있다가 이제 예비역 병장으로 전역을 한 지금 이 시점에 군대를 위해서 발언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군대의 전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간부다 용사다 이렇게 나눈 개념이 아니고 전우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의 전우로서 봤을 때 예비역 병장으로 봤을 때 군대는 너무 불합리한 대우밖에 없는 곳입니다. 일단 당장에 그 검찰로 계셨으니까 검찰청에는 당직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군대는 군 간부들 당직비가 10,000원, 20,000원입니다. 평일에 10,000원, 휴일에 20,000원입니다. 그 군대의 당직은 일반적인 당직과 다릅니다. 어떤 일반적인 당직이라 하면 공무원들이 그냥 건물 한 바퀴 도는 거일 텐데 군대의 당직은 뭐냐면 군 병력 전체를 관리하는 당직입니다. 그들의 건강, 그리고 그들의 근무, 그리고 어쩌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 순간인데 그날 밤의 가치가 10,000원, 20,000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간부들한테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창업에 대한 환경 마련? 그런 간부들이 해주고 싶을까요? 2억, 3억 받는 거 배만 아플걸요? 쟤는 근무만 빼고 저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군 간부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군 간부들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 용사들은 그렇게 하는 간부들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희는 더 불합리하게 받고 있거든요. 저희는 계속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10,000원이라는 최저임금을 받는 게 앞두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고귀한 임무를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냥 최고입니다. 왜 그러면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군 간부, 그러니까 용사, 그러니까 이런 대우가 기본적으로 고쳐지질 않았는데 어떤 공약이고 뭐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윤 후보님께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군 가산점 관련해가지고 사실 다른 후보분들한테 베낀 거 아니냐, 어떠냐 이래가 질타를 받으셨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공약에 베끼는 개념은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끼는 것보다는 그거보다 좋은 공약을 내시는 게 윤 후보님께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공정과 상식의 선에서 어떻게 보면 정의의 수호신으로 불려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의로운 어떤 공약에 대해서는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진짜 정의로운 공약이라면 가장 기본부터, 가장 잘못된 것부터, 가장 잘못된 놈의 몸통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듯이 뭐 몇 년에 얼마씩 몇 년에 2026년에 병장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돼서 최저임금이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용사들은 얼마나 큰 박탈감을 가지겠습니까? 정말 20대, 30대 지금 수많은 청춘들이 군대라는 시간을 더 이상은 정말 허비하는 시간, 아니면은 국가를 미워하게 되는 시간, 또는 대한민국을 살고 싶지 않은 이유, 어떤 헬조선이라는 어떤 명칭으로 가는 것보다 정말 윤석열 후보님이 정의를 외치신다면 최소한 군 간부 당직비 인상, 그리고 최저임금 보장, 이 두 개만 공약하셔도 그 두 개 하시는데 1년에 10조 듭니다. 500조의 그 1년 예산, 국가 예산 시대에 10조면 가능한 일을 왜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산도 어렵지 않은 이 환경 분명 인지해 주시고 정말 청춘들의 이 희생 후보님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7년도에 공군의 헌병 특기로 이제 입대한 박주광 예비역 병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헌병이다 보니까 크루제 특기랑 일과제 특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근데 이제 야간에도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일과제에 비해서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공군에서는 휴가를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주는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병사들의 코로나로 인해 휴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현역에 있는 공군 병사들은 되게 불면 소리가 많습니다. 나가지도 못하는데 야간 근무를 쓰면 우린 일과제랑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서 제가 한번 지금 있는 20명의 병사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휴가 대신에 당연히 그 병사들은 급여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사회에서는 아르바이트를 22시 이후에 하면 야간 근무 수당이 이제 되는데 왜 군대에서는 그런 게 제도가 없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좀 안 된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급여보다는 뭐 다른 쪽에서 크루제 이렇게 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조금 더 후보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대우를 해주셨으면 이런 불면소를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병 778기로 전역한 박상민 예비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17년도에 군대 입대해서 19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 17년도에는 제가 약 1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다가 18년도부터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기 시작해서 19년도까지 약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모아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 7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뭐 밖에서 알바를 하는 식으로도 벌 수 있는 돈이지만 막상 전역하고 친구들은 뭐 사무관이다, 로스쿨이다, 회계사다 이렇게 진로가 정해진 상태에서 제가 홀몸으로 이렇게 사회에 던져졌을 때 그 통장에 쌓여있는 7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자기개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돈이 700만 원이 참 소중한 액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기조로 이 임금 인상을 밀고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 원격 학점 취득이나 기타 자기개발 및 또 수강료 지원 같은 제도도 좋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군대 특성상 특기마다 이 로드가 다르고,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다르고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건 저는 봉급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인상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저는 이쪽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병사들이 그렇게 받은 월급을 확실하게 목돈으로 만들고 제대로 굴릴 수 있도록 지금 군 적금 시스템이 은행에서 잘 굴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더 은행과도 협업하실 수 있게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군인들이 확실하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어떤 좀 의미 있는 액수를 가지고 전역하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대 군사 커뮤니티인 그 비밀 위험한 군사세계 여기에 운영자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두 아들을 최근에 동반 입대 시켜가지고 해서 이제 전역하셨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그 부모의 또 입장으로 또 동시에 모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양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제 소통의 자리인 만큼 사이스 운영자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들만 둘인데요. 둘이 5년 터울입니다. 그래서 원래 둘째는 형보다 좀 텀을 두고 군에 입대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약간은 반강제로 형 갈 때 같이 가라 해가지고 동반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나온 다음에는 둘째도 같이 가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빈말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찌하다 보니 1993년부터 지금 이제 28년째 국방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중에는 그래도 군을 조금 안다, 이 군심을 좀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 애가 이렇게 군에 가서 복무하면서 이제 저하고 종종 연락을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괴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많은 군 수뇌부, 군 간부들이 생각하는 거와 병사의 세계는 정말 차이가 많구나. 그리고 아까 우리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암정장님 같은 얘기를 저희 둘째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월급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거 가지고 뭐해?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혼났습니다. 아니 아빠 지금 최저 시급에도 이렇게 못 미치는데 이게 지금 그 말씀이라고 하냐고 오늘 3분 정도 그 월급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저희 애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역시 직접 이런 그 병사들 현역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역하신 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런 자리가 소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중에 하나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휴대폰의 경우 사실은 저만 해도 저희 세대만 해도 이 병사들이 휴대폰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군기관 관련이라든지. 근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뭐 휴가라든지 외출에다가 거의 못 나온 상황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병사들, 뭐 물론 간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관리 상당히 기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휴대폰을 통해서 뭐 부모라든지 친구 애인과 통화하면서 이게 스트레스가 좀 해소된 측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아마 이 군기관 관련 사건 사고들이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휘관들께 여쭤봐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시 직접 뭐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사이트 외에도 뭐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이런 이제 7개의 채널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많은 네티즌들 분들의 이제 의견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사이트 운영한 지가 20년 됐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군에 계신 분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어떤 국방의 정책적인 측면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대안을 내고 계신데 일반 국민들은 장병들의 역시 의식주, 자기 아들, 친구, 애인이 어떻게 먹고 입고 생활하느냐 이거에 가장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최근에 급식 문제도 불거졌지만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고 제가 그래서 10여 년 전에부터 우리 뭐 요즘 워리어 플랫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투장구류 우리 국력 수준 세계 10위권인데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일부에서 이런 자리 만들면 사전에 좀 뭐 조율도 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안병장님이나 말씀하신 분 보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솔직담백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상당히 유익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제 윤희부 기자님께서도 뜻을 이루신다면 아마 매우 바빠지시겠지만 그 뒤에라도 오늘과 같이 이런 병사들의 마음, 뭐 일종의 병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좀 들으시려는 소통하시는 그러한 자리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도 예비역들 대상으로 뭐 일부 설문조사를 부분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장병들이 어떤 그 사기복지 관련된 뭐 의식주, 아까 말씀드린 의식주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군기강, 뭐 최근에 이제 성추행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성범죄 관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혹행위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역한 뒤에 1년 내에 육해공 해병대 예비역 병사들을 한 뭐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정부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비된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노력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 문제를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제가 좀 존경하는 정치학자이십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좀 듣고자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장병들, 전역 장병들이 말씀하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군이 여전히 불합리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여러분이 지적하셨는데 결국 병사 문제는 간부의 문제거든요. 간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병사들은 좀 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간부들은 하사 중사를 못 채웁니다. 우리나라 하사 중사 충원이 80%밖에 안 되고요. 초장교들 지원율이 급락해가지고 전체가 2몇 대밖에 안 됩니다. 수도권은요, ROTC를 못 채웁니다. 그냥 안 가는 거예요. 병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초급 간부들, 하사 중사 소위 중에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잘 관리해주면 병사 관리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사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데를 누가 관리해줍니까? 바로 초급 간부들이잖아요. 그 초급 간부가 지금 거의 허리가 부러질 지경입니다. 사실 저는 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병사들보다 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초급 간부에 있는 것이고요. 이 초급 간부 문제를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ROTC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58년 동안 근무 기간이 28개월에서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28개월인데 병사들은 36개월에서 18개월 줄어들었어요. 그런 적체가 있고 부사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부사관들은 최근에 보면은 성추행 사건이 난 다음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복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장기 복무가 상관들이나 지휘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상담받고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이제 그것들이 실제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그냥 장기 복무의 문제라든지 지휘관의 인사권 문제가 많이 결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결국 돌아가면 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최저시급을 보장해주고 당직비 다 올리면 돈 문제가 되는데 50만 5천 명의 병력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력 가지고는 지금 말했던 여러분들 당직비 올리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도 쉽지 않을 거예요. 기재부에서 이 돈 올리라 그러면 기재부에서 반대할 겁니다. 정말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근본적인 작전 개념을 바꿔야 돼요. 휴전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파, 브라보, 찰리에서 손잡고 인간들의 방패성을 없애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할 때 병력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병력을 과감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현대전에 맞는 작전 개념, 현대전에 맞는 기동성이라든지 또는 기술군의 강화라든지 이런 식의 바꾸어야 병력 수도 줄어들고 병력 수가 줄어들어야 여러분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병력 수를 줄이지 않고 어떻게 최저시급을 보장해 줍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윤 후보님이 어떤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되신다면 그렇게 되리라 기대를 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 병력을 줄이는 문제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한국 전쟁 당시에 수립했던 작전 개념으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걸 전면 바꾼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일단 병력 수가 줄면은 많이 겨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고지 휴전선에 근무 안 하면 훨씬 더 안락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휴전선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있을 필요 없습니다. 휴전선에. 왜 해안경에 씁니까? 설 필요 없습니다. 바다에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옛날식으로 휴전선에 줄 수 있고 해안경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작전 개념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개념을 바꾸면 그래서 정말 기동성 중심으로 해서 저기 나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되면 후방에서 공군처럼 파크처럼 시설마저 근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우리 윤 후보님이 잘 되시면 그런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재일 대표입니다. 그 시원한 정치 평론으로 대한민국 나갈 길을 설파하는 냉철한 정치평론가. 특히 이제 중도의 생각들을 많이 담고 계신 미래대한행동의 유재일 사무처장입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 하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군복무는 공짜가 아니다. 군복무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안보 환경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영토와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는 건 동맹들은 우리가 프론티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킴으로써 교역로와 태평양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도 우리에게 자본을 투여하고 기술을 투여해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있게 한 우리의 경제 성장은 우리가 태평양을 지키는 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우리만큼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으로서 프론티어에 선다라는 걸 외국은 우리한테 보상을 했죠. 그러면 그 프론티어에 누가 섭니까? 국군 장병들이 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과연 보상을 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예요. 제가 민주당 출신인데요. 군발이라는 말 아직도 써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민주화 30년 동안 없어진 말이 있어요. 공돌이, 공순이 이런 말 없어졌어요. 월급 적게 주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비하의 대상이 됩니다. 급여를 많이 받게 된 이후 공돌이, 공손이 없어졌어요. 왜 아직 군발이라는 소리가 있냐?
공짜니까 비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최저임금 군인들한테도 당연히 적용돼야 되고 야간 수당 곱하기 1.5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역료가 열려져 있는 거 미국이 그걸 우리한테 왜 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자재, 석유 같은 걸 사올 수 있는 교역로 그걸 우리한테 왜 열어줘요? 저도 청춘이었지만 우리의 청춘을 비용으로 우리가 최전선에 섰기 때문에 동맹은 그걸 잊지 않고 우리한테 보상을 해준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묻고 있어요. 얼마 전에 퀸 엘리자베스 함대와 네덜란드가 같이 왔는데 그분들이 UN 무명묘사 묘에 참배를 했어요. 동맹국들이 와서. 그리고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우리나라한테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 청년들이 여기 와서 죽었었는데 전사하면서 지킨 프론티어인데 너희들 아직도 free and open way of life라고 했어요. 자유롭고 개방적인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프론티어에 선 국가 맞느냐라고 대한민국이. 그거를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했는데 서욱 장관은 아직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춘을 바쳐서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 선진국들은 네덜란드 내 ASML이라는 회사로 삼성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도 제공을 하고 기술과 자본을 계속 공여를 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교역로가 흔들리고 있죠. 지금 우리의 남중국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이 국방에 대한 우리의 희생,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한 청년들에게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윤석열 예비 후보자께서 여러 말씀을 들으신 소감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9일 정치 선언한 이후에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전문가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일반 그냥 국민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제가 정부만 좀 잘하면 또 대통령만 좀 잘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될 수 있는 이런 휴먼 인프라가 정말 튼튼하게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좀 갖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예비역 병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공약 개발하는 팀에다가 정책 그룹에다가 공약을 그냥 탁상 공문으로 하지 말고 그 공약이 만들어져서 그 정책으로 시행이 될 때 그 대상자들한테 전부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만들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왔지만 제가 직접 이렇게 오늘 예비역 병장들한테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또 우리 유영원 기자님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군사 전문가거든. 저기 국방부 출입을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죠? 28년.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들을 군에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이렇게 다르더라는 걸 아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주 정말 값진 이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유재일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군 복무는 공짜가 없다. 물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미국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군 같은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병사와 그 군 간부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오늘 이제 이 임금 얘기 많이 하셨는데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시간이 좀 저녁에 나서 뉴욕에 와 있는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검사들하고 거기 야구 경기장을 간 적이 있어요. 프로야구 경기장을. 근데 야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러니까 장애자지 다쳤으니까. 그분하고 그 가족들하고 그 야구장 안으로 와서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애국가도 나오고 오늘 이 경기는 이분들을 위한 경기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프로야구 경기를 뭐 뉴욕 매치하고 뭐 어디하고 하는데 합디다. 내가 그걸 보고 이게 이라크전에서 그 사망한 병사를 수천 킬로를 그 고향까지 이렇게 모셨다.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그냥 일상생활 속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제복 입고 희생한 그런 분들에 대한 이 예우가 생활 속에 확실히 있구나. 호텔에 갔는데 이게 메이트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에도 표시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고급 승용차 이런 왜 우리나라 같으면 외제차 좋은 거 들어가면은 난리 해주잖아요. 근데 구역 좋은데 딱 지정해가지고
장애 군인 같은 관리까지 딱 해주고 말이지.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이 군에 대한 예우가 국가나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의 어떤 삶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거 없이 강군이 될 수가 없어요. F-22 갖다 줘도 강군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아주 제가 귀하게 잘 새기겠습니다. 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우리 유재일 총장님하고 우리 유용원 기자님하고 최영진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도 잘 새겨서 제가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하는데 깊이 좀 참고를 하고 또 이런 자리가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양욱 교수님 말씀처럼 그야말로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본 분들과의 이런 그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관자에 참여해주신 12명 예비역 장병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전문가 여러분 마음 깊이 감사 올립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일단 여러분 복무에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 자 예비국께서는 오늘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 상식과 공정이 이루어지는 나라 청년의 꿈과 삶을 지켜주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로써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